한국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속삭이며 한 베트남 미녀를 유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꿈을 이루고 싶다며 코리안 드림을 꾸고 있는데요. 이걸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생기면서 한국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전부 중국인들로 밝혀져서 충격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치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묵고 있는 고시원에서 총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과 소중한 인연들과의 추억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저처럼 최근에 한국에 취업하여 이주한 노동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나요? 특히 요즘은 K-팝이나 K-드라마, K-영화, K-예능, K-웹툰, K-패션 등 K만 붙으면 세계적으로 믿고 소비하는 한국에 빠진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지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취업하려는 노동자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취업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취업하려는 노동자가 늘어난 이유는 한국의 인기가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인건비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국의 취업준비생들이 육체 노동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 광업, 건설업 같은 분야의 직업을 기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의 일손이 부족해졌고 이렇게 일손이 부족해진 기업들은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인건비도 저렴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이주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주 노동자를 찾게 되고 더불어 해외에서는 한국의 인기가 오르면서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몇 년만 고생하면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코리안 드림이 유행처럼 많은 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비슷하게 한국에도 미국을 향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꾸던 한국인들이 많았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온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고시원에서 정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강남이나 신촌, 홍대 쪽에는 유난히 외국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고시원에 방을 구하러 갔다가 외국인이 절반 정도나 묵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외국인이 많을 수 있지만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비중이 절반이나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한국만의 특징 같아 보였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의 국적은 캐나다, 일본, 중국, 베트남까지 참으로 다양한데요. 특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나라는 저와 같은 베트남 국적의 청년들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재앙을 겪으면서 대다수가 본국으로 돌아간 시점에 베트남 청년들이 이 자리를 대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베트남에서 어떤 사연으로 한국에 왔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베트남 북서부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삿바라는 매우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이 봐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베트남의 비옥한 토지에서 쌀, 옥수수, 고구마를 심으셨고 닭도 기르면서 열심히 일하셨지만 저희 가족에게 허락된 부는 자급자족 수준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버는 수익은 최대 300만 동으로 한국 돈으로 16만 원 정도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주는 걸 원하셨습니다. 사실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할 경제적 여유가 없던 것이 큰 이유였지만 부모님은 직접 말은 못하시고 일손이 부족하니 일을 도우라고만 하시고 제가 학교에 등교갈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하려고 들 때마다 없던 일도 만들어서 시키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저에게 빛과 같은 새로운 길을 보여준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동네에 산을 좋아하는 글로벌 대학생 연합 동아리 학생들이 하룻밤 정도 묵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한국 학생들이 저희 집에 배정되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과도 정말 빨리 친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대하는 것을 보면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처럼 정말 친하게 행동하죠. 그래서 갑작스런 한국 학생들의 방문 요청에도 부모님은 큰 고민 없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한국 학생들은 전부 여자 대학생들이었고
정말 산을 좋아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와 함께 저의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작은 것에도 신기해하고 재밌어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했던 이름이 해교라는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친구도 저처럼 한국의 시골 출신이었지만 저와 달리 부모님의 적극적으로 공부를 시켜주셔서 어려서부터 일이 아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고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며 자랐다고 했죠. 나이 차는 몇 살 나지 않았지만 해교가 본 세상과 제가 본 세상의 크기 차이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시골 출신이라 공감대가 많았던 해교와 저는 하루 만에 금세 친해졌고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 않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여학생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농사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꿈꾸는 미래는 너무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트남에 있으면 제 삶을 바꾸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방법을 찾다 보니 당장 급한 건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알게 되면 한국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알게 된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제일 외국어로 선정된 것이죠.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가 된 이유는 한국을 빼놓고 베트남 경제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8년 한국의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은 베트남의 경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베트남에서 올린 매출만 봐도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이며 이런 매출을 올리면서 베트남에 10년 넘게 2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베트남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한국 기업이 삼성 이외에도 LG, 효성, 포스코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하고 있었고 이런 결과로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이 베트남 투자 1위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 규모에서 베트남이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에 오르면서 교역 규모 면에서 2년 연속 일본을 앞선 결과만 보더라도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 중 하나였고 대베트남 수출은 534억 9천만 달러, 수입은 259억 4천만 달러로 한국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흑자 액수는 275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이제는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한국 기업의 이미지는 베트남 내에서 인기가 좋은 것을 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베트남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또래 대비 훨씬 높은 월급을 받으며 한국의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한국어의 인기가 상승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대학교 정도는 가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크게 부족한 것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도 체계적으로 배울 장소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선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가요 같은 한국 콘텐츠를 꾸준히 들으면서 배우는 방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귀에 항상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들으면서 다녔고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단어장에 적어서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달달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을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본격적인 한국 취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취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었는데 한국을 가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돈이었죠. 한국에 가려면 건강검진비, 항공권, 월급 받기 전까지 생활할 생활비 등을 포함해 1억 동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2년은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막막했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한국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엄청난 빚이 생긴 것이죠. 큰 빚을 지고 한국에 가게 되니 시작부터 매 순간 초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보면 제가 살던 베트남과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의 첫인상은 친절했고
깔끔한 외모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딜 가든지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고 이렇게 위생적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놀라며 일하기로 예정된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교통편은 대중교통인 버스와 KTX라는 기차를 이용하였는데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버스도 기차도 깜짝 놀랄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한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내내 더위를 하나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신기했던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내내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끊김없이 이용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화장실도 와이파이도 공짜라니 정말 인심이 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오기 전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젊은이들이 사기 조직에 속아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겁을 잔뜩 먹고 있었어요. 실제로도 제 주변의 한 40대 아저씨는 작년 말 페이스북에서 베트남 카지노 운영, 합법, 월급 $1000, 주거와 식사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찾아갔다가 사기꾼 책임자에게 여권을 뺏기고 이 아저씨는 구출될 때까지 매일 15시간에서 18시간씩 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는 매칭 사이트에서 여성으로 위장 등록해 한국인 남성을 유혹해 가상의 온라인 주식 거래를 유도하는 사기에 투입됐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듣고 나자 조심해야겠다는 경계심이 강해질 뿐 아니라 아마도 한국인들은 대체로 외국인에게 불친절할 거라 억측까지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를 쳤던 대부분의 사건의 범인은 한국인 행사를 하는 중국인들로 밝혀졌다고 했죠. 어쩐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인들은 제가 잘못하는 한국말로 길을 물어봐도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거나 귀여워하면서 끝까지 잘 알려줄 정도로 친절했고 심지어 지금 시각에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버스로 가면 막혀서 오래 걸린다고 기차를 추천해 주시기도 할 정도로 배려심도 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추천해준 대로 기차를 이용해보니 목적지에 정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속도가 빠른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어느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게 선진국의 선진 문화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빨리 이런 선진 문화 속에서 한 명의 어엿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국에 온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 첫 직장은 비닐을 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의 사장님은 항상 큰 목소리로 업무를 지시하셨는데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어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다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간혹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장에게 일을 못한다고 종종 구타를 당하거나 심지어 성추행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불안했었는데 운이 좋은 건지 제가 일하는 곳의 사장님은 밥도 잘 챙겨주셨고 퇴근 시간도 항상 정확하게 지켜주시며 한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배려해 주시면서 지킬 건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사장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불편했던 점은 숙소를 이용할 때였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인 태국, 중국인 여성들과 같이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여성들이 저를 많이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안 씻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되게 일을 마치고 오면 일단 샤워부터 하기 나름인데 중국 여성들은 씻기보다는 남 흉을 왜 이렇게 보는지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수다로 푸는데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좀 쉬려고 해도 소음 때문에 좀처럼 편하게 쉬기 힘들 정도였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한국인 여자인 척을 하는 건지 누가 봐도 한국인 여자와 다른 티가 나는데 화장부터 패션까지 한국인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했던 것은 한국 여자인 척하면서 왜 그렇게 한국 욕을 많이 하는지 한국인들이 원래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도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정도는 하루면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만만하고 작은 소국이라는 둥 근거 없는 이야기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 저의 휴식 시간까지 빼앗으며 한국 험담을 할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일하며 느낀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하지도 매너가 없지도 않았고 오히려 배려심 깊고 똑똑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중국인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약자에게 겁을 주거나 심지어 돈을 빌리고 안 갚는 행위 같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몰지각한 행동을 보여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 여성 노동자들은 시간 약속을 왜 이렇게 잘 안 지키는지 태국 여성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싸잡혀서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욕을 먹을 때는 전 정말 열심히 시간을 지키면서 일했기에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출근 시간도 예정보다 일찍 나와서 장비를 미리 점검하는 등 모범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한국 동료들에게는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고, 특히 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영자 아주머니께는 유독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저도 영자 아줌마처럼 한 분야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자 아줌마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자 많은 한국인 선임들과 영자 아줌마도 고생한다고 밥도 사주고 간식도 챙겨주시면서 저를 아껴주셨고, 그래서 항상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차마 아파서 쉰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아픈 몸을 참아가면서 일하고 있을 때 제가 아픈 것을 눈치챈 사장님은 바로 쉬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데려가셔서 진찰까지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베트남에서도 병원은 병원비가 부담돼서 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선뜻 아프다고 병원을 데려다 주신 것에 놀랐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오니 거짓말처럼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는 한국의 의술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자 영자 아줌마는 저를 몸보신 시켜주신다면서 다 같이 점심을 설렁탕이라는 것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설렁탕이라는 것이 처음 들어보는 낯선 한국 음식이라 걱정이 됐지만 저를 위한 친절한 배려에 감동해서 아무 말 없이 식당까지 따라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한 공기와 고소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메뉴도 설렁탕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메뉴만 파는 식당이 정말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하며 음식을 기다렸고 잠시 후 뜨거운 김을 뿜어내며 하얀 국물이 가득 찬 그릇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고기가 김을 내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뜨거운 설렁탕의 국물을 호호 불어가면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진하고 깊은 국물의 맛에서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끓여낸 음식이라 그런지 국물을 한 입 먹고 나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양념이 과하지 않고 고기 본연의 맛을 잘 살린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말아서 설렁탕과 함께 나온 깍두기 김치를 먹는 게 국룰이라며 영자 아줌마가 추천해준 방법대로 일단 흰 쌀밥을 설렁탕에 말았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잘 익은 깍두기와 함께 먹은 설렁탕의 맛은 일품이었어요. 아삭아삭한 식감과 함께 매콤한 맛이 설렁탕에 깊고 진한 국물과 조화를 이루었고, 먹다 보니 어느새 설렁탕 한 그릇을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뚝딱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한국 사람들과 좋은 직장에서 오래오래 일하면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의 사정이 안 좋아졌고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 곳을 잃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럽기만 했는데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영자 아줌마께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것이죠. 바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고시원의 총무 자리였습니다. 사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베트남에서 못 이룬 학업의 꿈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영자 아줌마에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월급은 줄어들지만 숙식도 제공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소개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일을 마치면 인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하루 2시간씩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주는 것에서 역시 선진국인 한국은 항상 기회가 열려 있고 의지만 있다면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미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한국어를 더 배울 필요는 없었지만 저는 한국어를 잘 배워야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왔고 지금 이렇게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고시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고시원이다 보니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름을 준비하며 대대적인 에어컨 청소가 이루어지는 시즌이었죠. 입실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해줄 예정이니 가능한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고, 그러자 한 베트남 청년에게 온 답장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문자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였죠. 주인님이라는 단어도 문제였고 많이 생략된 문장 때문에 오히려 뭔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거란 예상에 순간 당황했었지만 애써 안정을 찾으면서 문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욕실이 언제부터인가 매우 더러워져 있는데
이 점이 매우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어느 정도길래라는 생각에 곧바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욕실 천장부가 먹칠을 한 듯 온통 새까만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건지, 상황이 이렇게 될 동안 왜 말을 안 한 거지,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지만 채광도 환기도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가장 저렴한 방이었기에 열심히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인 양 죄송해하는 베트남 청년을 보며 마치 제 자신이 떠올라서 왜 환기를 시키지 않았냐며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인 주인께 말하였고 실제 주인님께서도 상황을 이해하시고 베트남 청년에게 환기를 시키라는 주의만 주고 업체를 써서 청소를 하라고 해주셨어요. 역시 마음이 넓으신 주인님이셨습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환기를 잘 시키라는 말과 함께 에어컨 청소를 하면서 곰팡이로 뒤덮인 욕실 천장을 말끔하게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트남 청년에게서 또 한 번의 문자가 왔습니다. 주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주인님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문자였어요. 비록 제가 고시원의 실제 주인도 아니고 일개 종업원의 신분이었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그 베트남 청년은 고시원에서 마주치면 매우 깍듯이 인사를 건네고 있으며 고시원 생활이 꽤나 만족스러운지 본인 친구를 고시원에 데려오고 싶다며 추가로 빈방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고시원에 나름의 보답을 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이 청년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왔을 것이고 아마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차마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한류 열풍에 매료되어 엉뚱한 동기로 한국에 왔을 수도 있죠. 저는 다만 한국에서의 고시원 생활이 저처럼 기회의 씨앗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터전이 되길 바랄 뿐이며 이 터전에서 꿈을 이루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한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골목집에 있는 작은 호프집에 가도 자리 있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외치는 종업원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베트남 사람입니다. 홀은 물론 주방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근무 중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친구가 놀러와서 한국의 여기저기를 보여주다 보면 많은 곳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한국 맞느냐며 놀랄 정도입니다. 실제로 몇 년 새 주변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마주할 일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며 지내온 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빚까지 지어가면 한국에 온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수동적이었던 제 삶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제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그만큼 매력적이고 한국의 문화는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에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일 텐데 저는 이미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귀화해서 공식적인 한국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공부의 장을 만들고 지금처럼 가성비 좋은 고시원이나 일하기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며 한국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치프가 빠른 시일 내에 귀화에 성공해서 당당하게 한국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치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적어주는 댓글 하나가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준 치프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음 사연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언제나 휴식 같은 감동 카페만의 사연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외 사연은 언제나 감동 카페에서